피곤이 조금 올 시간인데 어쨌든 저 최선을 다해서 발음 똑똑히 하면서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몇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고 한데 저희는 뭐 다 아시겠지만 펌텍 코리아는 기능성 포장재 용기, 펌프나 또는 진공 용기 그 외에 이제 디스펜싱하는 이런 용기들을 주로 사용하는 업체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오늘 내용도 결국에는 오늘 주제와 일맥상통하게 포장재에서 어떻게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부여할 거고 또 그 친환경에 맞게 기여를 할 건지 특히 그 포장재에서 기능성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부분, 지금 자연에 있어서 어떤 자연 순화 기능들의 밸런스가 깨져서 도래되는 문제들 뭐 다 들으셨고 또 이미 관심을 갖고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품 위주, 그 다음에 현재 법에서 변하는 규정들에 맞게끔 어떤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할 건지 이 부분도 이제 끝에서 다시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 많은 업체들이 고민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글로벌 리더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인 걸 보면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산업이 어딜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고요. 거기에 보면 가장 우리의 환경에 버려지는 거 또는 수거가 아직 안 되고 또는 수거가 상대적으로 덜 되는 이런 소모품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어딜까 한번 보면요. 가장 큰 산업이 식음료, 베버리지 푸드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카콜라 또는 네슬레 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비앙 이런 데들이 저희가 그동안 매체에서 많이 봤던 뭐 해양 폐기물 이런 것들의 주범이 되겠죠. 그 외에 또 저희가 소속돼 있는 화장품 산업군에서도 소비를 하고 폐기되는 자연에 방치되는 이런 폐기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이고 이런 회사들이 가장 많이 자연에 버려지는 이런 소모적인 폐기물들을 발생을 가장 많이 시킨다고 봅니다. 공통적인 건 그래요.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50% 또는 100%의 재활용 수지 또는 플라스틱을 일정 부분 또는 획기적으로 줄이겠다 하는 게 공약이고 또 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여기서 보시면 두 개 그룹으로 나눠져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음료, 식료품, 여기 네슬레가 빠졌는데요. 네슬레도 대표적인 업체고요. 여기에서 이제 화장품인 로레알과 에스더가 있는데 로레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화장품 산업계에서는 가장 선도하고 있고 또 획기적인 약속들을 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면 그 방향대로 제품들을 개발하고 선정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뭐 계속 좀 개략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자연의 리소스들을 채취를 하고 그거를 생산하고 버려지고 이것들이 똑똑똑 끊어진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어떤 선형적인 이런 경제를 보였죠. 그 라이니어 이코노믹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뭐 여러분들 잘 이제 가장 익숙하신 PCR의 재질이 그러니까 재료가 되는 그죠? 소비가 끝난 라이프 사이클이 끝난 폐기물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모아서 만들어지는 게 PCR의 원재료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PIR 같아요. PIR이 금방도 이제 허 상무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PIR이 이제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리사이클 이게 결국은 산업 폐기물인데 저희는 그게 1차 저희 제조 공정에서 나가서 그 수거해 가는 산업 폐기물 업체 전문 업체가 있지만
거기서 재가공이 되는 것보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다시 가공하는, 그죠? 공정으로 다시 들어온다면 산업 폐기물의 총량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보면 그거 재생품 썼지, 뭐 런너 스크랩 또는 뭐 스프루 같은 거 섞어서 썼지, 이렇게들 이제 말씀들 하세요. 거기서 어떤 기능 저하가 오지 않는 한도에서 일정 부분들을 산업 폐기물로 나가는 거를 줄이고 공정으로 다시 쓸 수 있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비용 절감도 될 수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자연 또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참 고민하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쭉 운영을 하면서도 이런 의심들을 많이 받았어요. 현실적으로. 그 분쇄품 써서 뭐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고 저희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뭐 일정 퍼센테지까지는 품질에 또는 기능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또 드리고, 사용자 측인 브랜드 회사에서는 또 고객분들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총량적인 산업의 총량적인 폐기물들을 줄이는 이런 방향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아닐까, 또는 현실적인 또는 방향이 아닐까, 이런 고민도 좀 해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PCR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려지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품으로서 생명을 다하고 버려진 이 폐기물이 끝이 아니다. 그거를 다시 어떻게 이 순환고리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느냐가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용기회사들은, 저희 같은 용기회사들은 어떻게 준비해 오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많은 현상들이 있고, 그 현상들과 문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페이지인데, 특히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페트라는 재질,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 또는 재활용성이 높은 재질, 거기에는 이제 경제성이 이제 담보가 돼야 되겠죠. 컬렉팅을 하고 순환고리에 넣었을 때, 그래서 다시 재생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 또는 그 벌진 매터리얼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왜 페트를 1등급으로 하고 왜 페트를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됐고요. 그 페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법에서 바뀐 부분이 그런 거죠. 투명만 써야 된다, 또는 다이렉트 데코레이션은 안 된다. 뭐 직접 코팅, 뭐 직접 하는 실크 인쇄, 박인쇄, 또는 뭐 코팅 증착, 또는 색깔을 넣는 안료를 넣고 마스터 배치를 넣고, 이러면서 페트로서의 재활용률이 제일 높은 1등급이면 불구하고 재생을 할 수 없는,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생명이 끝나는, 이렇게 지금 법이 돼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기도 하죠. 그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선별해야 되고, 또는 그런 것들이 가공되는 과정에 들어갔을 때 전체를 오염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용기에 페트를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는 제한적인 조건들이 따르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갈 건가.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 제품에 페트를 사용하는 것보단 부분적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분에 페트 재질을 적용하면서 분리수거도 부품별로 소비자가 쉽게 탈부착을 해서 분리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또 결국에는 법에 의해서 장려가 돼야 되고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용기에 캡과 펌프와 용기가 있다면,
캔만 투명의 페트로 찍었을 때 어떻게 등급을 인정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현실적인 규정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법이 바뀌고 또 그 법들이 바뀐 거에 의해서 저희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법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한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에 이제 페트라는 거는 리사이클러블한 거거든요. 그죠? 1등 RIC 코드, RIC에서 보면은 1부터 7등급까지 있어요. 그죠? 7등급은 이제 아덜스가 이렇게 되는데 재활용이 이제 안 되는 재질들이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1등급인 또는 2, 3, 4, 5까지 되죠. PP나 PE까지 이제 섞어 합친다면, 그러면 1등급인 재질로 적용을 제품에 반영을 시키고, 그리고 반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외관 부품들은 뭐냐, 재질이. 그게 결국엔 7등급에 속하는 ABS와 페트지라는 거죠. 그 페트지와 ABS를 배제시키고 그거를 페트로 바꾸는 과정,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많은 비용과 또 시간과 또 노력이 좀 요구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역사는 짧지만 그동안 만들어져 있는 모든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다 페트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의지가, 강한 의지가 또 필요한 거고, 그 시간이 결국에는 시장이 변하는 시간과 어떻게 맞아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PCR이라는 건 이제 앞에서 많은 설명들을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크게 뭐 깊이 있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에 지금 SK케미칼도 계시지만 SK케미칼 또는 그 외에 외국 업체들, 이런 업체들과 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페트를 실제적으로 찍을 수 있는, 페트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블로우 용기, 연신을 통한 블로잉이 되는 재질인데, 그를 사출 성형으로 가능하냐. 물론 제안을 하셨고, 저희도 이제 그런 많은 시사출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결과물들을 도출을 하는 과정들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요 항목으로 좀 봤던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일단은 적용 대상이 뭐냐. 기본적으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의 한 5가지 정도의 재질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제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PP, 그죠? PE, 그 다음에 PETG, ABS. 거기다 예전에 좀 쓰던 산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요 재질들을 결국엔 이 재질의 리사이클러빌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표면적이 큰 외관에서부터 접근을 한다면,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외관 부품이라는 거는 기능에 덜 민감한 거겠죠. 그죠? 그 부품들을 먼저 PET로 전환을 시키는 건가 또 우리가 이제 부합하는 활동이 아닌가 했고요. 그래서 외장재, PETG 또는 ABS에 대한 외장재 부품에 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 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수 검사 결과를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능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기능 테스트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지죠. 용출, 이제 저희가 이제 색상을 넣어야 되니까 색상 용출 테스트, 또 파괴 광도 테스트, 후가공 테스트, 이렇게 크게 해서 사출 후에 기존에 있던 금형을 ABS나 페트지 금형을 페트로 호환성을 보고 그 사출된 부품을 치수 검사를 하고요. 치수 검사가 스펙인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기능 검사를 하고, 기능 검사 후에 여기서 보시는 어떤 용출 테스트나 강도 테스트, 후광 테스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가 뭐 누적으로 뭐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판매하던 것들을 결국에는 재질을 바꾸면서 또다시 신제품의 개발 프로세스를 따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질이 바뀌었다면 결국에 이제 4M, 그죠? Material, Method, Man, 그죠? 이 4M 중에 하나가 바뀐 거고, 그로 인해서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저희가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신규로 개발된 신제품 프로세스와 동일한 유효성 검사,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택해서 시사출을 테스트를 하는 그 원료들은 결국에는 모든 안전한 보장된 또는 입증되는 서류들이 필요하겠죠. PCR 재질이 태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제품을, 그죠? 유독한, 또 뭐,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독극물이 들어있었던 이런 용기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과정에서 콜렉팅, 수거되고, 그 다음에 재가공이 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첨가제들, 이런 것들까지 다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로하스나 또는 리치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FDA, 그죠? 저희가 이제 화장품이지만 어쨌든 화장품에서도 필요한 안전 서류인 FDA 입증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제안해 온 그 PCR 패트 이런 것들도 결국에 이제 그 회사들에서 많은 준비를 해 오셨고, 그거가 기준에 이 해당되는 서류들이 있는 재질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좀 얻었었습니다. 좀 결론을 조금 과정과 말씀드렸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또는 요청사항, 요구사항들을 보면 PCR을 유의미하다 사용했을 때 100% PCR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부품들이 다 여러 가지 부품도 있고, 또 펌프 엔진처럼 예민하고 기능이 담보가 돼야 되는, 또 내용물과 직접 닿으면서 기능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PCR을 무조건 다 넣을 수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배제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ABS와 또는 PETG 이쪽에서 PCR 재질, 그것도 PET PCR이나 PPPCR을 섞었을 때 유의미한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냐.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면 이제 30% 이상 된다. 30% 이상이라는 게 조금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총량의 30%, 용기의 전체 무게의 30%를 생각해야 돼요. 각 부품의 30%, 50%를 섞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전체 무게의 30% 이상이 돼야지 유의미한 그 활동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또 그 글로벌 업체들이 저희한테 요구한 이런 치수입니다.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섞을 수 있는 PCR을 적용할 수 있는 부품과 적용할 수 없는 부품들 이렇게 나누다 보면 3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경험한 거 하나를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한테 이제 PCR 패트나 PCR PP를 제안해 온 그 원료 제조 업체가 처음에 30%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버진 매트리얼 70에 PCR 30%가 섞인 거를 저희한테 가져오셔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했을 때는 결국엔 실제 무게, 그 제품의 용기의 총 무게는, 중량에는 30%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부품들은 적용이 안 되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 이상이 돼야만이 전체 중량의 30% 이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해서 지금은 이제 50% 이상 것들, 50% 이상이 혼합된 제 원료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50%가 섞인 페트나 PP들을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치수 검사에서 기존 대비 차이가 없다. 맞죠? ABS나 페트지, 지금 제한된 PET가 성형 조건에 맞게끔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수는 스펙인이에요. 물론 여기서의 많은 파라미터 값들을 바꿨어야 돼요. 사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건들을 많이 바꿔서 치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저희 과정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 사출 성형에 맞게끔 또 PET 또는 페트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스펙 이내에 기존의 금형들을 호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색소 용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후가공도 다 돼요. 인쇄, 코팅, 증차, 뭐 점착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었다. 단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게 이제 깨짐이죠. 그죠? 이제 낙하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뭐 화장품의 이제 완제품들이 뭐 한 1m 또는 1.2m 이렇게 낙하를 이제 테스트를 하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을 때 깨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페트지 ABS 대비했을 때 충격 강도는 아직은 좀 낮다. 그게 이제 기존 페트들이 낭창낭창하고 연신력이 있는 것들이 사출 성형에 맞는 조건으로 변형이 되면서 잃어버린 어떤 성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이제 이런 충격 강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진다 결론을 좀 내렸고요. 색상 차이를 보시면 색상 차이도 납니다. 신제와 당연히 그 PCR을 섞은 게 색상 차이도 나고 지금 뭐 페트 1등급인 페트의 지금 사진 보이는데 잘 이제 색상 차이는 지금 사진상으로는 보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신제와 그 다음에 PCR이 섞인 것들은 이제 차이를 극명하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성 서류 확보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했어야 되는 거고 그거가 확보되어 있는 재질들을 사용해서 좀 진행을 했었던 이런 사례들을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20년 역사에서 많은 제품들이 있죠. 그 이제 스탁 제품이라고 하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리몰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품들을 다 테스트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표군들의 한두 개씩을 선정을 해서 한 1년 반 동안 TFT를 구성을 해서 호환성, 그 기존의 ABS 또는 페트지에 대해서 금형들을 페트 또는 PCR 페트로 또는 PCR PP로의 호환성 테스트를 한 결과 어쨌든 적용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또 극복할 수 없는 아직은 이겠죠.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충격 강도 이런 것들은 아직은 숙제로 남아 있다라는 걸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제품을 본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눈에 보이고 내용물을 담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를 넣을 수 있는지 그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리사이클, 리유즈, 리듀스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제품 방향으로 갖고 제품 개발을 해 오고 있고 또 기존의 제품들을 이 방향으로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리사이클러빌리티, 그죠? 그래서 이제 재생이 가능한 재질로 바꾸는 과정을 가고요. 또는 신제품이다 한다면 저희가 이제 지난해부터 개발하는 모든 제품들은 다 ABS와 페트지를 배제시키죠. 그래서 페트로 또는 PP로 이렇게 가는 개발을 하고 있고 또는 리사이클드, 그죠? 리사이클러빌리티와 리사이클드는 좀 다르겠죠. 리사이클러빌리티는 1등급인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재질이었다면 리사이클드는 이미 재생된 재질, PCR이 되겠죠. 뭐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PIR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기여는 아닐지 몰라도 어떤 코스트 측면이나 또는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그 사용자 측면인 브랜드 회사, 저희한테는 고객분들인데 그분들과의 어떤 서로의 협의가 또는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리사이클 부분과 리유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떤 구조적인 거겠죠. 그래서 리필이라는 이런 메커니즘 구조를 가져가고요. 리듀스는 플라스틱의 전체적인 사용량을 줄인다. 이렇게 개념에서 제품들을 좀 개발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 조금 제가 이제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부분, 그죠? 법에서 장려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랑 좀 고민스럽고 또는 제약 조건을 옮긴 것도 사실이고요. 법에서 장려를 하고 또는 법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그죠? 공식적인 인센티브나 또는 뭔가 혜택이 있어야만이 산업이 또는 소비자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정부에 또는 유관 부서에 저희가 제안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리사이클가 해당되는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에요. 저희가 신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제품군들 대표적인 한 6개의 시리즈가 있는데 이것들의 저희가 대표적인 제품들을 두세 개씩 뽑아서 테스트를 했죠. 해서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가능성 있다. 그죠? PCR, PET, 그냥 일반 PET 또는 PCR PET 또는 PCR PP들이 기존의 금형과 호환성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유즈의 이제 리필이죠. 리필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리필 말 그대로 한다면 담아야 되는데요. 담는 게 내용물을 이렇게 담는 것, 그런 행위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에 있는 거를 갈아 끼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희 이제 제품군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내용기를 갈아 끼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팔레트이면서도, 그죠? 팔레트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칼라 드라퍼라고 하는데 칼라 드라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스포이드 개념이죠. 벌브 드라퍼인데 벌브 자체가 보통 이제 MBR을 많이 쓰죠. 고무, 그다음에 스크류캡이 PP, 그다음에 흡입관이 보통 유리. 뭐 이렇게 전통적인 일반적인 스포이드들이 그렇게 됐다면 저희는 이제 올 플라스틱으로 만든 이런 제품들이 있고, 근데 올 플라스틱도 물론 그 소비자가 사용 후에 버릴 때, 그죠? 플라스틱 스트림에 넣을 수 있게끔 한 것도 하나의 일조한다고 보지만 또 여기서 이제 리필 캡 자체를 화장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신미성인 것 같아요. 그 이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리필 캡도 동일한 모양과 동일한 높이, 동일한 규격으로 해서 같이 리필을 했을 때 통일감 있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작은 별거 아닌 아이디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브랜드 회사에서 이걸 채택할 때, 리필로 채택할 때 그만큼 부담이 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작은 거지만 저희도 고민을 한 결과물입니다. 또 이제 보시면 이제 리듀스가 참 애매해요. 법에서 얼만큼 플라스틱 양을 줄였다 이거에 대해서 장려하지 않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근데 이 부분도 하지만 결국엔 총량적인 발상에서 본다면 분명히 플라스틱 자체를 줄이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죠? 그 제한된 원료, 제한된 자원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페이퍼 튜브가 있죠. 올해 이제 출시를 해서 뭐 상용화돼서 이제 몇 브랜드에서 이제 지금 쓰고 계신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PE 압출 튜브 비교하면 한 50% 가까이 플라스틱 양을 줄인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어떤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브랜드 회사에서 제품에 적용하는데 꺼려 하시죠. 이유가 뭐냐? 재활용 불가 제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기존 제품보다 50%를 줄였는데 오히려 쓸 수 없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우리 정부나 또는 법에서 규정을 좀 제대로 다시 좀 해봐야 된다. 제가 또 계속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이 제품에는 해당되는 제품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죠. 그죠? 많은 연구를 통해서 플라스틱을 줄였고 그 플라스틱을 줄였음에도 결국엔 재활용이 불가한 이런 제품으로서 결국엔 브랜드 회사에서 채택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뭐 여기 지금 층이 보이죠? 종이로만은 액상 또는 어떤 화장품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링도 안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링이 되기 위해서는 안쪽에 녹여지는 플라스틱 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라미네이팅 공정을 통해서 합지가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종이도 아닌 플라스틱도 아닌 이런 제품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몇 년 동안 준비했고 투자도 많이 한 제품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영을 못 받는 이런 제품으로 됩니다. 제가 동영상 뭐 보여드릴까요? 뭐 보실 게 없으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동영상 했는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전용 설비가 또 필요했고요.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시트예요. 종이 시트를 두 겹을 겹쳐서 시밍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통 라미네이트 튜브는 안쪽만, 내측만 시밍을 합니다. 그래서 절단면을 테이프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물이 침투 안 하겠죠. 그래서 절단면에. 근데 이 제품은 종이기 때문에 바깥쪽 면도 테이프로 해서 습기나 내용물이 침투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더블 시밍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아시아 쪽권에서도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설비로서 그 종이 튜브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설비고요. 이런 설비까지 투자했음에도 결국에는 이제 실제 시장에서 결국에는 재활용 불가 제품이 되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친환경이라는 이 자체는 상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의 가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용성이 있고 그 상용성은 결국엔 법에서 규정된 이 안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무시된 어떤 개발품? 반대로 하면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개발품?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3R의 방향 외에도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법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되는데 뭐 또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 1월 1일자부터는 금속 스프링이 없는 펌프가 그죠? 결국에는 분리배출할 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메탈레스가 있고요. 메탈레스가 이제 개발이 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될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이제 기사예요. 이게 스크랩된 기사인데 이게 꽤 오래된 얘기죠. 그다음에 요번에도 법이 바뀌면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잔류량이에요. 내용물이 사용되지 않고 또는 펌핑이 되지 않고 토출이 되지 않는 내용물들이 과다하게 남아있다. 뭐 한 10년 전에 이제 KBS에서도 뭐 샴푸,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저희가 추가한 자료인데 샴푸의 10에서 15% 정도가 잔류량이 있다.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 버려진 게 결국엔 그 안에 있는 다른 깨끗한 폐기물들 또는 쓰레기들을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죠? 또 자연에 버려졌을 때는 그 자연에 오염을 시키는 거고 또 수거됐을 때 또 세척 과정에서 오폐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로 시리즈를 좀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을 아예 없앤다, 잔류량을 없앤다, 더 중요한 거 소비자 가치로서 가져야 되겠다. 소비자의 만족도 소비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내용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품들이고 지금 이 주 제품들은 곧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저희 회사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많은 매체에서 다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그죠? 요즘 그 기업의 평가에서 가장 이제 필수 요소인 ESG가 있죠, 그죠? 뭐 주가도 반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회사의 이미지, 기업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저희도 작은 회사지만 저희도 이제 이런 에코바디스 골드 레벨을 저희가 이제 획득을 합니다. 뭐 ESG가 꼭 기업의 요즘 평가에서는 꼭 MSG 같은 뭐 꼭 필수 불가결한 이런 요소가 되는데 이 에코바디스는 국내에 좀 생소해요. 그렇지만 ISO처럼 많은 업체들이 많은 산업군이 이거를 해외에서는 지금 획득을 하고 있고요. 골드 레벨은 지금 현재 이 인증서를 받은 업체들 중에서 상위 5%에 들어가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ESG가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environment, social, 그죠? 그 다음에 governance. 결국엔 기업이 책임은 뭐냐? 환경적인 책임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도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가버넌스가 중요한 거. 가버넌스가 지배구조가 투명해야 되고 그 투명한 그 지배구조 하에서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책임분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결국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친환경이 진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그 회사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방향으로 책정이 된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인증서 안에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내부의 절차들을 인증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보여드리고요. 어쨌든 펌텍 코리아는 역사는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만 20년이 됐는데 환경적인 부분 또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영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다하는 이런 회사로 또는 제품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뭐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또는 뭐 어떤 또 저한테 좀 조언해 주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는 분이네. 그래서 연후에 이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좀 상부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요. 말씀한 것처럼 재활용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말씀한 것처럼 명백하게 친환경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소비자들한테 긍정적으로 인식될 것 같긴 한데 반면에 재활용 플라스틱 자체가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다시 활용해서 만들어진 공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한 것처럼 어떤 기능적 제한도 있고 그래서 반면에 어떤 소비자 저항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친환경을 소구했던 브랜드들은 어떤 이 재활용 그러니까 재활용 개념을 접목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저환형 제품을 쓰시는 브랜드도 이런 재활용 개념을 접목하기에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견해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산업의 한 축을 하고 있는 럭셔리 브랜드들 있지 않습니까? 장식이 과하고 후광성이 강하고 조형성이 짙은 럭셔리 브랜드가 과연 이 어떤 재활용이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접목하게 되면은 과연 이 럭셔리 브랜드를 쓰고 있는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이게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방향이 뭔지 혹시 상무님께서는 이쪽 반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답이 안 나와가지고. 예. 네. 여기 이제 뭐 해당되는 이제 브랜드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도 이제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심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브랜드 회사가 결국엔 브랜드 이미지, 친환경을 선택할 거냐, 브랜드의 이미지를 그대로 고수할 거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엔 그 ESG에서처럼 사회적인 책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서 환경적인 부분, 그죠? 이런 부분들을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의 어떤 브랜드에서 변화, 특히 이제 외관적인 또는 그 디자인적인 변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조정을 해서 내릴 거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영업 쪽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요. 해외 영업 쪽의 글로벌 업체들은 상당한 심도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성공 사례 하나 일례를 말씀을 드리면, 투명이 절대 없었던 제품이에요. 근데 전체를 투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쪽에 안쪽에 내용기가 리필이 된 제품이었어요. 그 부분을 일반적인 다 불투명으로 갔는데 저희가 이제 투명으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선택됐던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투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죠? 투명이 되면 어떤 자외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성이 될 수 있는데, 용기 변성이 아닌 내용물 변성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패트였기 때문에 선택했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디자인이 요소들이 바뀔 수 있었지만 바뀌는데 최소화로 바뀌는 이런 과정,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선택하는 어떤 성공 사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ESG,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어떤 판매, 매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시 돌아가서 어떤 사회적 책임, ESG 쪽에 이거는 어디다가 비중을 둘 건지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어떤 선택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그 발표해 주신 펜텍코리아 차기영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